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20회 이론시험 풀이입니다. 바로 1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자, 우리 회계상 거래다 라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차변, 대변으로 회계상 거래로 보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에 부합한 게 없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고 장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매했다. 자, 회계 처리해 볼게요. 상품 10만 원 자산 들어왔고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10만 원 증가. 지난달에 직원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급여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급여가 발생했죠. 그럼 저희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 해주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 증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3번,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다음 달 5일에 구입할 물건을 예약했다. 자, 우리 전화해서요. 우리가 언제 이 물건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산부채 자본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두로 예약을 한다거나 주문 혹은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담보를 건다거나, 자, 담보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4번, 창고 화재로 상품 일부가 소실되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재해 손실, 비용 증가,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1번 틀렸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부속서류는 맞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5가지밖에 없죠. 제조원가 명세서 빼고 나머지 5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번,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죠? 자, 그래서 저희가 배열할 때 유동자산부터 배열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배열을 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해 주시면 돼요. 자, 유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현금화가 빨리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회계 프로그램 보시면은 101번 맨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현금. 그 다음이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맞죠? 발생주의 채택하고 있고요. 4번,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하에 작성된다. 4번도 맞죠? 특히 우리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자, 얘들 선택하는 거 전산회계 1급 1번, 2번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좀 잘 봐주시고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어떤 거예요? 소유주와 회사는 독립적인 관계로 보겠다. 따로따로 봐줘야 된다. 회사의 주주와 기업은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로 봐야 된다라는 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계속 기업의 가정은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아두고, 기간별 보고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잘라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3번, 자, 회계연도 말 기말 창고에 실제 보관 중인 상품은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다음의 사항을 창고 재고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당초 취득 원가이다.
단기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후에 기말 현재 선적 후 이동 중인 미착 상품이 500만 원 있대요. 자,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이 뭐였어요?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판매된 걸로 보겠다. 그럼 누구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동 중인 이 상품은 매입자 거예요. 그죠? 매입자 거.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다면 이동 중인 이 상품은 도착할 때까지는 매출자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 후, 그럼 우리가 매입자인 거 알 수 있겠죠? 매입자 거니까 500만 원 우리 회사에 기말 재고로 봐주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동 중이기 때문에 창고에 상품 2천만 원이랑 별도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별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500 해주셔야 되고요. 단기에 판매를 위탁하고 공장에서 반출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했으나 기말까지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자, 이 상품을 저희가 위탁품, 적송품이라고 하죠. 자, 위탁자가요. 수탁자에게 우리 회사 상품을 맡겼어요. 그럼 수탁자의 창고에 있겠죠. 그럼 얘는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 위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거 대신 팔아달라고 맡긴 거고요. 그러니까 판매한 게 아니에요. 수탁자에게 판매한 게 아니라 일단 맡겨놓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을 하겠죠. 자, 아직까지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수탁자 창고에 있죠? 그러면 지금 창고에는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 주셔야 돼요. 단기에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자, 우리 상품권 판매는 언제 매출된 걸로 봐요? 상품권을 회수한 때. 자, 회수하면 고객이 우리 회사 상품이랑 바꿔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대요. 회수가 되지 않았대요. 그럼 얘는 기말 재고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상품이 누구한테 간 게 아니죠. 그래서 2천만 원 안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800만 원 추가로 더해 주시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단기 매매 증권 우리 회계 1급에서 굉장히 많이 붙고 있죠. 꼭 외워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1번 맞죠? 2번 구입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얘도 맞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3번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고요.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한다. 4번이 틀렸고요. 자, 시장성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망하기 직전. 그럼 제가 주식을 팔고 싶어도 구입할 사람이 없죠. 그런 경우에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이죠. 그래서 얘는 주식으로는 분류하지 못하고요. 채권만 가능해요. 우리의 사채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모두 가능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다시 분류해 주셔야 돼요.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은 앞에 단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유동 자산인데 시장성 상실하면 비유동 자산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다음 5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전산회계 1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전산 세무 2급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차피 전산회계 1급 취득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전산 세무 2급까지는 취득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전산 세무 2급까지 취득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번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강제 매입한 채권의 매입 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우리가 건물이나 혹은 차량 운반구를 취득할 때 국가에서요,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로 매입시켜요. 그럼 내가 차를 취득하겠다, 차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차 구입할 때 명세서 잘 보시면요, 채권이 들어가 있어요. 건물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때 저희가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고요. 공정가치가 7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매입 금액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금액이니까 매입 금액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가정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적어주는데, 자, 이때 금액은 공정가치로 잡아주셔야 돼요. 7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매입했죠.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0만 원 더 주고 매입한 거죠. 그래서 얘를 차의 취득 원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유형자산 취득할 때 채권의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익 금액 30만 원을 차량 운반구, 즉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지만 말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자,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거래처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거래처 자산끼리 교환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바꿔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동종 자산 간 교환. 같은 자산끼리, 용도가 유사한 자산끼리 교환할 때 동종 자산 간 교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산끼리 교환하겠다 그러면 이종 자산 간 교환입니다. 만약에 동종 자산 간 교환이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잡아주시고요. 이종 자산 간 교환이다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시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액 가산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한다. 자,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두 가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고요. 이때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기말이 되면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능률 유지, 회복하거나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수선비, 만약에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바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4번,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 각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나눠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토지랑 건물이랑 두 개를 한꺼번에 취득을 했어요. 한꺼번에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금액은 1,500만 원으로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자, 토지,
건물 한꺼번에 매입했고 금액은 1,500만 원. 자, 그럼 회계 처리할 때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토지를 얼마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시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의 시가가 7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시가는 300만 원이에요. 그럼 토지는 70% 차지하고 있고 건물은 30% 차지하고 있는 거죠. 7대 3이니까. 그래서 1,500만 원 곱하기 70%만큼을 토지의 가액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금액으로 한꺼번에 취득할 때 유형자산 공정가치 기준으로 안분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30%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1,050만 원 들어가겠죠. 나머지 450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본 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 자,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아깝죠. 자, 얘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분류가 다 있어요. 그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자본잉여금 클릭하시면 자본잉여금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나와요. 자, 우선은 감자차익이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얘들은 이익잉여금 쪽으로 분류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거 굉장히 많이 묻죠.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거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감자차익 들어가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은 외워주시면 가장 좋고 만약에 외우기 힘들거나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바로 프로그램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여 결산 분계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얘들 기초 상품 재고액 쭉 있고요. T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자, 상품의 T계정.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무조건 기초 들어와야겠죠. 자, 기초. 원래 창고에 있던 거 110. 그 다음에 새로 매입한 금액 455만원. 455만원. 자, 그러면 창고에 매입된 상품 합치면 되겠죠. 565만원. 대변에도 565만원 나와줘야 되고요. 자, 기말에 남아있는 거,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230. 자, 그럼 나머지는 판매된 거죠? 판매되면 매출 원가로 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기초에 110만 원 창고에 있었고요. 새로 매입한 게 455만 원. 이 중에 230만 원이 남아있대요. 그럼 나머지 335만 원은 팔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335만 원.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이 팔렸죠. 대변에 상품 335만 원만큼 자산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상품 매출 원가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335만 원.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여기에서 단기총 매출액은 필요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다. 맞죠? 채권은 받을 권리예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또는 미수금, 대여금. 자, 내가 주고 못 받은 돈. 이러한 것들 채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맞죠?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고 판관비 800번대로 들어갑니다. 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맞죠? 자, 우리가 기말에 설정할 때
기말 설정 어떻게 해요? 대손상각비 하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돈 떼었죠. 자산 감소시켜주고 대손 충당금을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돈이 다시 들어왔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에 돈 들어오고요. 대손 충당금은 취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상계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상계한다는 반대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4번이 틀렸죠. 자, 우리 미수금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이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류됩니다. 900번대로 들어가요. 대여금도 마찬가지. 돈 떼었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실무에 회계 처리할 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 주셔야 돼요. 자, 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기 원가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산출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원가회계 할 때 많이 구하셨죠? 그런데 네모 박스가 기초끼리 모아두고 기말끼리 모아두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혹은 헷갈린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볼게요. 기초재료 재고액, 기초제공품 재고액, 기초제품 재고액, 기초끼리 쭉 모아놨네요. 그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시려면 T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공품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공품 기초, 기말 깔아주고, 자, 제공품 만들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니까 공장에 투입된 전체 제조 원가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친 거죠. 자,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다 투입시켜서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제품으로 만들어졌다. 그죠? 자, 얘를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기초 제공품은 20만 원. 기말 제공품은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 주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나오겠죠?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 합쳐 주시면 되고요. 소비액이 있죠. 투입한 거. 얘들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더해 주시면은 50, 75만 원. 75만 원이네요. 75. 자, 그럼 차변은 95, 대변도 95, 기말이 30만 원이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65만 원이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관련된 T 계정을 그려서 숫자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조부문 X에서 보조부문 X. A에 배분되는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요. Y부터 먼저 배분한다. 자, 단계 배분법. Y가 X한테 배부를 하면 X는 Y한테 배부할 필요 없겠죠. 둘 중에 하나만 배부하는 방법이 단계 배부법이에요. 자, 그러면 Y가 X한테 일단은 주고 시작해야겠죠. Y는 50만 원 발생했고요. 자, 이제 나눠주시는데, 자, Y 부문은 X한테 10% 배부했대요. 10%. 자, X 부문 다 더해주시면 전체가 100%죠. 그래서 그대로 곱하기 10 해주시면 5만 원입니다. 자, 그럼 Y가 X한테 5만 원을 준 거예요. 받아야겠죠? 그럼 X는 이제 40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X가 이제 A한테 배분을 할 겁니다. 자, 35만 원에
Y한테 배분받은 5만 원 더해주시고요. 곱하기 자, 우리 X는 Y한테 배부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X가 Y한테 실제로는 20% 배부를 했지만 저희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무시, 지워요. 그러면 X가 A한테 30%, X가 B한테 50% 배분했죠.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전체가 80%로 바뀌어요. 그죠? 80% 중에 A한테 30% 배부했다. 8분의 3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단계 배부법 쉽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3 나누기 8 해주시면 0.375. 여기다가 40만 원이었죠? 그러면 15만 원이 나옵니다. 15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래서 단계 배부법 사용해 주실 때 첫 번째로 배부하는 거는 X에도 배부하고 A에도 당연히 배부하고 B에도 배분해요. 제조 부문은 원래 배분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배부하는 거는 보조 부문 간에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배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배부받은 거 일단은 받고 나중에 제조 부문 계산하실 때 전체가 바뀐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8분의 3만큼 A에다가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얘를 빨리 지워야 돼요. 빨리 지워두고 그 다음에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맞죠? 자, 우리 단위당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거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자, 우리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가 100원이 들어간다. 자, 두 개 만들 때에도 한 개당 원가는 100원이죠. 그죠? 한 개당 원가는 제품 한 개를 만들던 100개를 만들던 100원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하다. 2번,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2번 틀렸죠. 그죠?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직접 노무비예요. 직접 노무비. 자, 기본 원가는 어떤 거 들어가요? 자,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죠? 자,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자,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직접 노무비로 바꿔주시고요. 3번 간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서만 소비되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간접 원가라고 적혀 있죠.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4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매몰 원가는요, 과거 원가예요. 과거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비관련 원가. 대신에 기회비용 있죠. 우리 기회비용이랑 매몰 원가랑 두 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기회비용이 관련 원가 중에 들어가요. 관련 원가. 자, 그 다음에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산 문제는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말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며 종합 원가는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에 적합하다. 맞죠? 개별 원가는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집계하며 종합 원가는 공정별로 집계한다. 이것도 맞죠? 자, 작업별 하나하나 집계하는 게 개별 원가. 한꺼번에 공정별로 집계하는 게 종합 원가.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 종합 원가는 제조 공정의 제조 원가 보고서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된다. 맞죠? 작업 원가표가 나오면 개별 원가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4번이 틀렸죠.
자, 우리 완성품 한산량 계산을 하실 때 그냥 통상적으로 직접 재료비가 초기에 투입되고, 그죠?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서 투입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쭉 제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일단 재료부터 투입을 하고 만들어내야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직접 재료비가 초기에 투입된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13번은 부가가치 세법이에요.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에 곱하기 10%, 영세율이면 곱하기 0% 해주시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죠. 1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시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혹은 공짜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공짜로 받은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우리 공급 대가 뭐예요, 여러분?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에 더한 거죠, 여러분. 그죠? 자, 과세표준 뭐라고 했어요? 공급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번이 틀렸고요.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자도 있긴 해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로 봐요. 공급 대가. 자, 3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대가의 일부로 돈을 받았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에 포함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에 납부해 주셔야 돼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매출 애누리, 하자가 발생해서 가격 깎아줬다. 환입, 반품 들어왔다. 공급가액으로 보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 면세 아닌 것 찾아주시면 돼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자, 미가공 식료품 면세 쪽 들어가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자, 주택이랑 관련 있다 그러면 면세 쪽으로 들어가고 토지의 공급도 면세죠. 자, 재화의 수출은 뭐예요? 영세요, 영세. 0%. 면세는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거. 자, 15번. 세금 계산 작성 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 그러니까 반드시 작성 안 해도 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작성 언제 했는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성명 주소. 자, 얘는 생략 가능해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좀 추가할게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명이나 명칭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요. 대신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 기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에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